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방역당국은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발표는 성급하며 현 정부의 실적으로 공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다음 달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해 전국에 12곳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순 전국 89개소였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 활성화로 이용이 줄어 현재 53개소로 감축된 상태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8.4% 또 인상됩니다. 대신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은 다음 달 1일부터 30%로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58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학 홀대 행보에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교육수석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고 항공우주청 신설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가 8만 8천여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달 둘째 주에 14만 9천여 명보다 40% 줄었고 3주 전인 3월 다섯째 주에 30만 6천여 명보다는 71%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829명으로 800명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8%로 3주 전에 62.8%보다 2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난달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6주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실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적용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다수가 모였을 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과 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 등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통이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히려 현 정부로 공을 돌리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코로나 일상 회복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다음 달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 가동률이 낮아진 생활치료센터를 다음 달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89개소에서 19,703병상을 운영했으나 현재 53개소 12,389병상으로 감축됐습니다. 정부는 대체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일반 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이 없어지면 운영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로 한 곳 이상 예비시설을 지정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식품의약국 FDA에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모더나가 현지 시각 28일 이같이 밝혔다면서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 회사가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데이터 제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접종량의 4분의 1인 25마이크로그램씩의 용량을 마치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해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용량을 투약한 어린이들에게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맞은 18세에서 25세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으며 탄탄한 중화 항체 반응과 양호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중국은 중요 업종 기업부터 서둘러 조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합숙을 하며 겨우 가동을 하고 있어서 생산 회복은 더딘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창춘시에 있는 한 자동차 좌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조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15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직원 수는 평소의 절반 수준인 약 300명, 모두 회사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后来不复工，对这个工资方面肯定有点影响啊。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회사도 이른바 폐쇄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없는 지역에서만 출근할 수 있고 일단 나오면 합숙을 하라는 게 방역 지침입니다. 第一个是要从这个我们员工按照政府的划分的防范区、无疫小区优先选择这些员工。 그나마 봉쇄된 지역에서 조업을 재개하려면 중국 정부가 정한 중요 업종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이외에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 등 666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도 이런 식으로 상하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0개 기업은 허가를 받고도 곧바로 생산에 나서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업을 재개한 공장들도 직원의 절반 정도만 나와 합숙을 하며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생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타당한 것인지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근거로 실외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 등으로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의 근거로 최근에 그 유행이 충분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외라는 환경이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실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되는 환자들이 10만 명 전후 정도로 생기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네. 요즘은 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자가검진 키트로 확인한 후에 확진 과정을 거치지 않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확인된 감염자 수보다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한 2배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이 정도 숫자가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염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의무화 해제 시기가 방법엔 동의하지만 해제 시기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감염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의무화 해제 언제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게 이 고위험 환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환자들에게 전파되는 것들을 충분히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예. 그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보면 전체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0,000명 이하의 환자가 생길 때쯤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 경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외에서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 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면 실질적인 방역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거리두기 해제가 같이 돼버렸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가 먼저 되면서 실제로 실내에서도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없이 취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실내 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상황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실외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자체가 방역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방역 해이가 걱정된다라는 건데, 자, 하지만 어쨌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 방역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결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연령층과 또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60세 미만의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더라도 가급적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백신 4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방역 당국은 또 코로나19가 중소규모 정도의 위험이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오미크론을 먼저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대부분 오미크론 유행의 꼬리가 굉장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이 하루 확진자가 4,5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20,000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앞으로 유행이 새로운 변이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면은 3만 명에서 10,000명 사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가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전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상황은 사실 의료 체계나 또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이 시설 담당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이죠. 네. 자,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된다는 게 풍토병, 그러니까 엔데믹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된다는 것은 눈에 띄는 유행, 그러니까 특별한 그 유행,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유행이 안 생기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러기에는 우리가 큰 유행을 최근까지 겪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풍토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유행과 유행 사이에 상당히 긴 기간,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환자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 코앞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을 맞으면 곳곳에 관광객이 붐빌 텐데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폭증하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그리고 마스크 해제를 하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를 굉장히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유행이 다시 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어린 날이 그 거리두기 해제를 하고 2주에서 4주를 걸치는 기간,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열흘에서 2주가 되는 그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접촉자들이 그러니까 감염 전파가 많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유행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의대 엄죽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을 최고 9.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8.4%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1.23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단가가 오르며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9,300원에서 31,750원으로 2,45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과 이미용업,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가스 요금은 업종에 따라 8.7%에서 9.4%가 각각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지난해 말 1조 8천억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올해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도매 공급비는 주택용은 0.1%, 일반용은 0.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올랐는데 다음 달에도 대폭 인상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전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재고 소진 등의 1, 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봄꽃 축제가 한창인 이때 강원 산간엔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봄 속 겨울 풍경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평창 발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푸릇푸릇했던 산 전체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봄맞이가 한창이던 나뭇가지는 눈꽃을 머금었고 산골짜기 비탈면 보랏빛 고개를 내밀던 얼레지도 다시 눈 속에 폭 파묻혔습니다. 해발 1700m 설악산 정상부엔 펑펑 한방눈이 날렸습니다. 봄 소식 무색하게 내리던 눈은 대피소 지붕은 물론 대청으로 향하는 산길 구석구석을 소복이 품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1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어지는 산불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산불 조심 통제 기간이라서 탐방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눈이 지금 몸에 10cm나 와가지고 산불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고마운 눈인 거죠. 아, 그렇죠. 다음 주 입하를 앞두고 포근했던 4월 끝자락 강원 산간은 아직 겨울을 잊지 못했습니다.
봄빛 번지던 산등성이는 순백의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었고 산자락마다 봄꽃 대신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물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마이너스 1.4%로 집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에 6.9% 성장한 것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1%를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무역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국방 등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인플레가 악화한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도 계속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you're seeing is enormous growth in the country that was affected by everything from COVID and the COVID blockages that occurred along the way. 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해 540만 개의 창업 신청과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a recession, and we also had last quarter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 and residential investment increased at significant rates, both for leisure as well as hard products.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1년 후 침체 확률을 35%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인플레 억제에 사활을 건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침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1분기 경기 수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액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9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보다 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2센트로 8.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올 1분기 매출액 973억 달러는 애플의 분기 매출액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다만 증가폭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내놓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 만에 무기대여법의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28일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8일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무기대여법은 1941년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동맹을 돕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당시 벼랑 끝에 서 있던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성안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 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오늘날 우리의 과업은 그대로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무기 대여법이 하원을 통과한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 규모의 군사적 경제적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퇴각한 이후 키이우주에서 1,1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네비토 키이우주 경찰청장은 러시아군이 물러난 이후 키이우 일대에서 현재까지 1,159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비토 청장은 수습된 시신의 70%의 총상이 있다며 대부분의 시신이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말 키이우 등 북부 전선에서 전면 퇴각했으며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민간인 시신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용의자라며 러시아군 10명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각 28일 트위터에 부차 학살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제64 기계화여단 소속 학살자 1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참극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보상을 받고 전장으로 돌아갔다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도 성명을 내고 해당 병사 10명을 전쟁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키이우 주 경찰청은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키이우주에서 민간인 시신 1,159구가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곧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민간인 피해 지역의 참상을 둘러보고 21세기의 전쟁은 악이라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안카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is no way a war can be 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Look at that. 구테우스 총장은 또 키이우 인근 부차의 참상도 둘러봤습니다. 부차는 민간인 시신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매장지가 확인되는 등 대규모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입니다. Innocent civilians were living in these buildings. They were paying the highest price for a war for which they had not contributed at all. 구테우스 총장은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된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Досягнутих домовленостей. Очікуємо також ставлення людського до цих людей від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Розраховуємо, що ця частина місії пана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буде результативною. Готові усіляко цьому сприяти. 구테우스 총장은 러시아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만 1,100여 구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조작극이라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만약에 하룻밤에 400억 원이 넘는 여행이 있다면 혹시 가실 건가요? 일정은 17일 정도 되고요. 왕복 티켓, 또 현지 체류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총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700억 원. 그 정도면 네. 어디든 네. 제 돈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적지가 어디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네, 이 목적지는요. 고도 400km 위에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입니다. 이 700억 원짜리 우주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 4명으로 3명은 억만장자고요. 1명은 전직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들은 이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우주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것인데요. 이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우주 여행이 의미가 있는 건요. 이 100%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최초의 우주 관광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억만장자 3명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미리 계획했던 우주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목적은 우주 관광이었죠. 원래는 한 10여일 정도 체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주로 간 건데 지구 악천후로 인해서 15일 동안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렀다고 하고요. 출발 후 17일 만인 지난 26일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7일 스페이스X는 또 다른 우주인을 태운 로켓을 국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들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들 중 특히 지질학자인 제시카 와킨스는요, 이 ISS에 장기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사용했던 크루4 임무 캡슐은요, 나사가 정식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낸 4번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주 여행은 물론이고 우주로의 수송을 민간 영역으로 끌고 온 건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분이죠. 이 나사가 우주 왕복선을 퇴역시킨 이후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려면 원래는 이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타야만 했는데요. 이 스페이스X로 인해서 이제는 민간 우주 로켓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상업 우주 여행 시대로도 이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비용이 조금만 더 저렴해지면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새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7일이죠. 이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000명 규모로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로 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또 체내에 항체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또 예방접종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또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이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련 임상 진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을 함께 총괄하는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만큼 실질적인 대비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자,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위 소식은 아포피스 탐사 계획이요. 이게 결국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이 탈락이 됐다, 제외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포피스 탐사 관련 소식은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사실 여러 번 다뤘거든요. 그렇죠. 짧게 다시 살펴보면요. 오는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에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아포피스 궤도에 탐사선을 미리 보내서 이 소행성을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연구와 탐사선 개발 및 발사를 위해서 오는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아포피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건데요. 대형 연구 사업일수록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가는 시기가 2029년 4월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탐사 사업 시작 시기가 늦어지면
탐사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 나사도 지구로 현재 귀환 중인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을 이용해서 아포피스를 탐사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번 탐사 계획이 이 정부 제안이 아니라 과학자가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연구 개발이 꼭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포피스 탐사는 우리 기술로 발사체부터 탐사체까지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는 또다시 새 정부 관련 소식인데 과학계 홀대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까지 한 열흘 정도 남짓 안 남았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과학기술 분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범부처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하겠다 발표한 바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 미디어 전반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만들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디지털 교육을 필수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기술이었고 그만큼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를 많이 밝히고 오랫동안 밝혀왔죠. 인수위원회에서 이 과학기술 관련 여러 정책들이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과학계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둘 거버넌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건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합류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사실 과학계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요. 또 대통령실에도 이 과학교육수석을 두지 않기로 해서 2000년 이후로 유지되어 온 수석급 과학조직이 대통령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학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이 과학기술 혁신 수석이 없다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호소문까지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 이 당선인의 주요 과학 공약이었던 우주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설립지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과학 공약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을 챙길 수 있도록 한 이 민간합동위원회 구성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민간합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또 역할, 권한 등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자, 과학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1위 소식은 역시 이거군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일상 회복에 한 걸음 가까워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결정된 이후로 한 1년 만인 건데요.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6주째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이고 이 병상 가동률도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점을 들어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외에서는 공기 중 전파가 실내보다는 크지 않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고위험군 위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또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1m 정도의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 합창과 같이 비말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 시기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한 건데요. 사실 인수위는 이 새 정부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성급했다. 또 현 정부가 아무래도 이 방역의 공을 모두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비판까지 했죠.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행 감소세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우리 국민의 면역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번 조치가 법적인 착용 의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범위가 줄어든 것뿐이지 감염 위험 상황이 큰 상황
그리고 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함께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잘 안 쓰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부분인데 실내에서는 꼭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교차 감염이 최소 15,000건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진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동물 분포 변화와 인간과의 상호작용 등을 토대로 교차 감염 가능성을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동물들이 서식지를 옮기고 농업과 도시 확장을 위한 서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물과 사람의 접촉 기회도 증가하고 바이러스 교차 감염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동물과 인간을 위협하고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명적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와 대중의 언론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관 중간 형태의 K-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국형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설립을 주제로 이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학의 근거를 둔 정확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과학계와 언론이 함께하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스트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호우빈도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지구와 그렇지 않은 지구를 대조한 결과 과거 5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호우빈도 증가가 온난화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가까운 미래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크래프톤을 재직 중인 카이스트 전산학부 동문 17인이 모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들은 후배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부금의 사용처를 함께 논의해 지정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는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전산학부 학생회와 동아리 지원, 전산학부 지정기금, 전산학부 건물 증축기금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다, 나쁘다 또는 IQ가 높다, 낮다. 늘 우리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두뇌는 각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기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과 가설도 많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뇌에 대한 여러 속설의 진위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더욱 알고 싶은 뇌에 관한 궁금증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그리고 이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만들고 몸을 유지하고 또 어쩌면 모든 생명활동을 컨트롤한다고 여겨도 될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입니다. 소위 머리가 큰 사람들을 놀릴 때 너는 머리가 커서 똑똑하겠다와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가 크면 지능이 높을까요? 똑똑함을 만드는 뇌가 가진 진짜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신경세포의 수에 있다고 합니다. 신경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잇는 시냅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지능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더 좋은 AI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시냅스를 담당하는 히든 레이어를 늘리는 방법인 것으로 볼 때 신경세포의 수와 시냅스의 수는 지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뇌에 관한 오해로 인간은 평소에 뇌 기능을 10%만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의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외국어 마스터와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뇌과학에선 이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박사는 이 속설이 틀린 이유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면서 뇌의 10% 속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의 주장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뇌를 10%만 활용한다면 나머지 90%의 손상이 가해져도 뇌의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아주 조그마한 외상을 입게 되더라도 단편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극히 일부분의 뇌 조직이 손상되는 뇌졸중의 경우 한쪽 팔 또는 한쪽 하반신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언어장애 또는 논리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평소 10%밖에 사용하지 않는 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MRI와 같은 뇌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술로 이 뇌를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인간의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수면을 하고 있을 때에도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이 없는 한 자주 활동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뇌가 아무런 활동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경세포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행하여 변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10%의 뇌신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인간의 뇌를 해부해 보았을 때 남은 90%의 신경세포가 퇴행했음이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뇌를 관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도로 사용하지 않는 극히 일부의 신경세포만이 변성을 경험하고 나머지 신경세포들은 아주 건강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거대 패러다임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 생각하더라도 뇌 10%의 속설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무게로 따지면 전체 체중의 40분의 1, 즉 2.5% 수준밖에 차지하지 않는 장기이지만 몸 전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20%나 사용합니다. 만약 90%의 뇌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뇌를 가진 개체는 효율적인 뇌를 가진 개체에게 생존 경쟁에서 밀려났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90%의 남은 뇌 용량을 인간이 굳이 지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꼽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단연 뇌에 관해 가장 많이 알려진 오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는 아동기에만 발달할 수 있는 장기로서 성인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뭔가 평소에 기억나던 것들이 하나둘 기억나지 않게 됨을 느끼고 또 예전만큼 계산이 잘 안 되는 체감을 몸소 겪고 나면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을 더욱 강하게 믿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뇌과학의 연구에서는 소위 뇌의 언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시기가 유일하게 뇌에 형성된 회로들을 바꿀 수 있는 학습에 유리한 말랑말랑한 뇌의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언어에 관련된 뇌 회로들이 안정화되면서 언어 습득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건 기억과 공간 탐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연합학습, 그리고 습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줄무늬체, 후각망울 이런 것들 등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시기 때 만들어진 회로가 고정되는 것이 아닌 경험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음 또한 드러났죠. 이를 큰 맥락에서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하죠. 오늘날의 뇌과학에서는 뇌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따라 환경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뇌의 신경망을 계속 꾸준히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뇌에 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과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사례를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 뇌가 굳었다라는 핑계는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자극에 뇌를 노출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뇌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궁금한 이야기의 방송 시간이 매주 수요일로 바뀝니다. 대신 매주 금요일에는 예술품 속에 녹아있는 과학과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고찰해보는 사이언스 인 아트가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